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P 출판 심포지엄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여기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들도 박수 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사회를 볼 딴지 출판사의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방구석 1열에서 따뜻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영상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밖에 너무너무 추운데 추위를 뚫고 오늘 소중한 두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 출판 심포지엄 이틀째인데요. 코로나 시대 출판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세션인 지금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 여성 에디터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알라디너 TV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문학과 지성사 한국문화팀 편집장이신 최지인 선생님과 김희진 전 반비 편집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왜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기 전까지 활발하게 얘기하시다가 너무 부끄럽네요. 세상에. 돈 날라서 아무도 없는데 박수 치고 너무하잖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쵸, 저. 되게 무표정으로 보고 계시죠. 마스크 끼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지인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과의 성사 편집 1부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시집이랑 한국소설, 그리고 비평연구서랑 문학과 사회를 편집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2001년부터 이제 출판 일을 시작해서 인문학 책, 사회과학 책, 뭐 다른 교양 도서들을 주로 편집해 왔고요. 여러 출판사들을 거쳐서 네, 이제 다양한 출판사들을 거쳐서 올해 봄까지는 그 미님사의 인문교양 임프린트인 반비 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주제에 꼭 맞게 경력 단절 여성으로 경력 단절 편집자 여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전 질문지를 드렸는데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와주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 원래 훨씬 더 준비 많이 하는데 저 사실 이게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행사가 지난주부터 저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 그래서 뭔가 타격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다. 이런 추운 겨울에. 그래서 분명히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 플랫폼 P 너무 훌륭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주최자를 칭찬하고 그쵸. 그거라도 하고 가겠다 오늘. 그래서 약간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좀 생생하게 열심히 답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런 내용적인 준비가 약간 미흡해서 약간 오늘 좀 머리 좀 다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좀 화장을 좀 좀도 되는 거예요? 올해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한 화장 네네. 하고 왔습니다. 12월 중반이 넘었는데 올해 최초로 그렇죠. 메이크업을 네. 준비하셨다. 근데 오늘 진짜 할 일이 없었잖아요, 너무. 다 마스크 쓰고. 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자마자 너무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편집인들이라서 그런지. 두 분이 사실 되게 이 출판계에서 유명하신 셀럽들,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김희진 주장해 선생님이 봅니다. 그러시죠. 네, 출판인상도 받으시고, 또 출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 연수도 또 최재 선생님은 다녀오셨잖아요. 왜 남의 얘기 듣듯이 이렇게. 김희진 선생님 갔다 오셨어요. 오늘 여러모로 들을 말이 많겠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출판 상황이 좀 어떤지, 체감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은지, 이런 얘기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최진 선생님 먼저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다른 공연 예술계랑 비교를 했을 때는 타격이
좀 덜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 신용 데이터가 코로나 직후에 한 2개월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도서 매출의 감소율이 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마 종이책을 중심으로 해서 16%가 집계되었고 전자책은 좀 소폭 상승을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 분야 시장은 이번에 좀 급히 커졌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침체를 피하는 것까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랑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학 전집이라는 고전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이제 일시적으로 한 7% 정도 매출 상승을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시, 소설의 경우에는 이제 장르상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고 또 이제 저자를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신간 특히 그리고 이제 신인의 경우에는 노출 채널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협소해지다 보니까 타격이 있다고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책을 냈지만 오프라인 북토크를 거의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쵸. 너무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신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어요, 정말. 그래도 막 그런 거에 대해 들어본 거에 비해서 되게 의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출판업계에서 일하지 않거나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시대니까 다들 집에서 책 본다고 하던데 그러면 책이 너무 많이 팔리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넷플릭스랑 왓챠를 다들 보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원소스 멀티유즈를 출판해서도 해야겠네요. 어떠세요? 김희진 선생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올해 초에 그 정리를 하고 퇴사를 한 상황이어서 이제 뭐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독자 입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다른 업종은 정말 지금 곡소리가 맞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 출판업은 또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업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느낌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질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뭐 물론 집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도서관들이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울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매가 많이 늘었고 또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비용으로 구입을 하다가 맞아. 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가. 저 알라딘어 TV로 나가고 있죠. 알라딘에 저의 그 개인 굉장히 마포구 몇 %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 상위 몇 프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주변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출판 업종은 그래도 타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뭔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큰 고민들을 좀 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들 사지에 몰려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이제 안전막이 있다 보니까 또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가? 그게 제가 궁금해요.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되게 다행이면서 약간 오픈 느낌이 드는 것이 뭐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엄청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분야가 원래부터 그렇게 막 엄청 활성화되어 이런 분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어서 타격이 덜하다. 타격이 덜하다라는 네. 말이 뭔가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약간 슬프기도 하네요. 아, 네. 그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코로나 시대의 출판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했지만 코로나 시대 출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서 좀 좋기도 하다. 근데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출판사에 취업을 하기로 했는데 출판사가 요즘은 이제 확대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입사일이 이제 연기가 됐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이런 환경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좋은 것과 좀 이렇게 불편한 건 뭐가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최지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아, 주신다면. 네. 일단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부서가 워낙 이제 1년에 내는 정해진 종수들, 그리고 정해진 이제 그 성격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일은 항상 비슷하게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문학이다 보니까 이제 저자분들이 다 국내에 계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팅이랑 행사가 굉장히 주요한 업무였는데 이제 이런 피지컬한 미팅이나 행사를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저희한테 되게 큰 고민을 남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일을 자세하게 써도 그렇게 대면 미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이제 아주 미묘한 이야기지만 오해 없이 넘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소통의 교를 좀 부려야 되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독자들도 작가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만나야 친밀감이 생성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일이 굴러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 노 콘택트 시대에 이런 식의 좀 네트워킹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계약도 다 전자서명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되게 고민이 듭니다. 어, 고민이 된다 답변은 없지만 고민을 고민은 하고 있다. 아, 네네네.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이 되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요즘에는 미팅을 못 하니까 줌으로 만나는데 음.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30대 중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면 만난다는 그 손에 잡히는 느낌이 감각이 없죠.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나? 라는 느낌이 확 안 오는 거예요. 근데 Z세대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들에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잡지 편집 회의가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회사에 늘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모임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좀 더 일하는데 좀 좋더라고요. 아, 네, 물론 너무까지는 아니고 좋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하지만 교수님 나중에 만나요. 아니,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130명 가까이 보고 계셔가지고 어떡해. 아마 그분의 한 분이실 수도 아, 있어요. 두렵네요. 아니, 또 김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자기도 하시잖아요. 네. 편집자이자 저자. 글 작업하실 때 어떤 코로나 환경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고요한 어떤 느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올해가 좀 쉬어가는 해기도 하고 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좀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향화 훈련을 굉장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에게 묻고 저는 원래 굉장히 팀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주변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고 의견도 많이 묻고 그런 사람인데 좀 스스로한테 이렇게 많이 질문을 던지고 혼자 답해보고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저한테 필요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뭐 이런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올해 좀 기회로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랄까 어떤 그 루틴이라는 게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업이 이를테면 제가 너무나 편하게 이제 굉장히 밤에과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어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굉장히 효율적인데 절대로 장기 지속할 수 없는 그 리듬이잖아요. 그 요즘에 지금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그걸 잡고 있어요. 저녁에 좀 자고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 힘으로 하게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갑자기 아이 얘기 갑툭튀 죄송한데 아침에 이제 뭔가 어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리듬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좀.
스스로. 자기 개발적인 얘기를 해 그러게요. 주셨는데 죄송해요. 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아, 그러네요. 계획적인 그러네. 생활 리듬을 잡아서 어. 팔로우해라. 너무 화를 내다가 사실 너무 계속 화를 내다가 제가 이 화를 계속 내고 정말 대상 없는 화를 계속 내는 것이 너무 좀 모든 이들에게 좋지 않다. 괜히 또 화를 막 내면 그 에너지가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좀 반성을 하면서 뭐 감사할 게 없을까를 열심히 탔다가 하나 찾은 거예요. 겨우 하나. 번째 반성을 감사. 하고 감사의 어. 마음을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네, 말씀을 너무 맞습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지금 다른 분들도 아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새로운 노동 방법을 강구해 가는 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출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붙여가서 이 코로나 시대 아까는 원래 출판계가 좀 불황이어서 타격이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파피루스가 나온 이후에 출판계는 다 불황이었다. 중간에 반짝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읍시다 때 그쵸. 좋아졌다가 이제 다시 또 팔리는 책들만 계속 팔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출판업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인이 나 좀 출판계로 가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장단점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지금 나주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더 오래 일하신 분이 김희진 편집장님이시죠?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먼저 저는 상황이 좋지 않은 출판계, 뭐 상황이 좋건 안 좋건 뭐 그것을 떠나서 출판 뭐 소양이 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한다면 출판계로 오는 거 환영을 하죠. 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도 좋은 업이고 또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뭐 굉장히 만족도가 저는 일에 대해서는 높았던 편이에요. 20년 내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제 뭐 자잘하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출판계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근데 좋을 때를 골라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호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좋을 때를 골라서 갈 수 있다면 골라서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긴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출판업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고 또 개인에게도 굉장히 만족도가 큰 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노동자로서. 저는 제가 말해도 말씀해 주세요. 돼요? 네. 저는 이제 출판사가 아무래도 개인 역량 발휘 범위가 좀 높다? 넓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어떤 한 조직의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공부하고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미션들을 부여받는데 이제 그것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계속 도전하는 일들을 좋아한다면 그랬을 때는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번에도 제가 두 분 이제 패널로 모시면서 두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출판계 사람들은 가방끈이 길어?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어?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출판에 있는 거야? 라는 출판에 있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김희진 편집장님께서도 제가 이력을 어디서 좀 써왔는데 대학에서 영문학, 대학원에서 비교문학 전공을 하셨는데 아니 원래 가방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출판이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고 학생 때는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인가요? 아니 좋아했는데 제가 이것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뭐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집중하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좀 열심히 찾아보다가 저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건 잘 모르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정확했죠. 진짜 20대 맞죠. 초중반에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다. 적당히 네, 정말 아니 소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잡은 거긴 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판일은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 일이 실제로 그래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일이고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제 공부가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또 계속 공부 욕심이 생기고 근데 그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때 사실은 공부를 계속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는 출판업을 온 게 저한테는 너무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네, 뭐 아니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좀 훨씬 더 좀 현실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독자 대중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 좀 건강한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균형을 잡으려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공부와 출판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래요. 저도 지금도 사실 뭔가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쵸.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개발에 약간 현실이다. 어떻게 공부하라.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약간 벙인 것 같아요. 이게 벙인데 근데 이제 그게 출판계에 와서 좀 고쳐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공부는 혼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책은 너무나 많고 좋은 책들 너무나 많고 같이 읽을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그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자 일단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예. 또 이러다가 언젠가 선생님께서 네. 박사과정에 다 들어가시는 근데 일이 안 그러려고 그렇죠. 안 그러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운 공부도 의미가 있지만 아니 이렇게 이제 뭐 석사 이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계급장을 다 떼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긴 해요. 저는 사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궁극적으로는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뭔가 되게 실수가 안 되네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가성비라는 말에 아주 가슴이 뜨끔하네요. 왜 가성비가 좋으신가요, 원장님? 아니 아니, 해외에서 공부하셨으면 영국에 갔다 왔잖아요. 엄청나게 가성비 진짜 최악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또 지금 제가 뜨끔한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물론이요. 소중한 경험이었죠. 아니, 출판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공부가 약간 진짜로 공부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약간 현실 감각에 좀 더 붙어 있고, 그리고 대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 시대에 있어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김희진 편집장님이 공부했다고 뭐라고 하기에는 최지인 선생님께서도 너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최근에 영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저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부터 이제 안 가고 싶어요. 거의 큰일 났어요. 그러네. 너무 신의 한 수 아니에요? 2018년에 가셨는데 물론이죠. 신의 한 수. 19년에 가셨더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최지은 선생님께서는 2018년부터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서 퍼블리싱 미디어를 공부하셨는데 아주 오늘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고 무슨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 한국 출판계에 얼마나 큰 업을 그러니까요. 내셨는지. 너무 두렵네요. 너무 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일단 어쩌다 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영국을 2번 간 거거든요. 이제 2016년에 출판인 해외 연수 그 백풍재 재단에서 받은 걸로 해서 이제 3개월 런던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 지내면서 영국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었어요. 이제 종이책 판매로만 치면은 저희보다 한 30% 정도만 시장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 이제 라이츠나 콘텐츠 판매 전체를 이제 생각을 하면 몇 배, 몇십 배의 크기로 이제 그 산업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또 유럽식의 어떤 전통적인 출판 문화들도 가지고 있어서 흥미가 많이 갔고 그리고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는 웨일즈랑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석사가 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직장을 다니다가 2년이나 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게 뭐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고요.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건 2017년이었는데 이제 2017년에 제가 만 7년을 채우고 8년 차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면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팀장이었던 선배가 이제 그만두시게 돼요. 근데 그분이 연간 이제 내신을 이제 편집하시는 종수가 한 20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우산 같던 선배가 사라지면 이제 이 우박 같은 일을 다 내가 맨몸으로 맡겠구나. 큰일 났다. 이런 공포가 있고 이제 스스로 재기량을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일은 손에 많이 익었지만 정말 이 변화하는 출판 환경을 따라가면서 이 조직 안에서 좀 의미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진짜로 정말 졸업하자마자 문학과 정사에 와서 회사를 계속 쭉 다녀가지고 공부를 특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그 긴 편지를 써서 대표님한테 올라가서 이제 저한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추천서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제 저는 영국에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어쨌든 휴직을 주셨고 또 추천서도 되게 감동적으로 써주셨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갖고 왔잖아요. 어떤 추천서를 써주셨는지 적어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만약 최지은 씨가 영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저와 문학과 정사에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기회가 최지은 씨 개인과 문학과 정사를 비롯한 한국 출판계와 지성계에 기여할 가능성의 크기는 그런 손실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진짜 멋지다. 세상에. 이렇게 써주셔서 정말 공부할 때마다 너무 공부가 힘들 때마다 열심히 해야지. 이거 거의 문학작품 수준의 코멘트를 네네. 붙여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정말 대표님 일을 많이 주셨는데 원망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계시나요, 않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대표님을 배워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를 주고 10개를. 그럼요. 저의 충성을 몇 년치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큰 그림을 보셨네요. 여러분, 내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영국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수치나 데이터를 다루는 법들, 그리고 이제 출판과 연관된 미디어나 사역 이론서 읽고 적용하는 법,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동향이나 아니면 새롭게 출연한 플랫폼 등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주력 분야가 한국문학이었잖아요. 한국문화는 워낙 이제 작가가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늘 작가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정말로 구매하는 독자의 위치나 존재를 좀 늘 추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나 또 반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한국과 영국의 북클럽을 통한 그 인터랙티브 마케팅 비교 연구를 썼는데 코로나가 진짜. 영어로 보실 수 있죠. 제가 원래는 이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인터뷰 해주신 분들한테 드리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마치지 못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부하다니. 제가 꼭 할게요. 싶어졌어. 그 대표님께서 써주신 추천사, 근데 저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서.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애는 말도 없이 떠나서 나를 너무 서운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아이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손실이다. 혹시 이거 보고 하신 거 같은데. 약간 문학적으로 조금 바꿔서. 오마주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영국에 가보시니까 한국 출판계랑 엄청 다르던가요? 가장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구조나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 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좀 개념들이 다 헷갈렸던 것 같아요. 트레이드 퍼블리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종합 출판사랑
라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막 임프린트에 임프린트들이 있고 이제 이런 막 그리고 이제 이 국적이 없고 회사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제 저자 에이전시가 운용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닐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이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ISBN을 넣으면 이 책이 어느 시기에 얼만큼 팔렸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어떤 분야를 치면 그 분야가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산출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이 훨씬 정교하고 또 이제 기획들도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출판인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들도 훨씬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한국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마케팅할 때도 기획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런데 구축하는데 많은 노고가 들겠죠? 사업화를 이제 하려면 그쵸, 그쵸. 음, 그리고 이 데이터로 이제 다들 공유할 제공을 해야 것인가. 되는데, 네, 이게 늘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궁금해서 여러모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은 구성이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번에 코로나와 여성 에디터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영국 얘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에 따라서 여성 에디터십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이제 김희재 선생님께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마 여성 에디터들이라면 김희재 선생님을 다 아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최근에 돌봄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어, 물론 선생님께서 엄마라는 정체성보다 더 강력한 많은 정체성들이 있으시지만 엄마이자 셀럽 출판인으로서 또 출판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 편집자로서 여성 편집자 아이를 키우는 이런 키워드에서 각각 느끼시는 바가 또 해주실 수 있으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성 편집자. 네, 항상 제가 그것을 저희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죠, 한 20년을. 그러니까 편집은 어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편집이라는 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성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양육의 경험이 굉장히 사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근데 회사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출판 업계가, 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도 하고, 또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려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출판계가 여성이 일하기에 어떤 이제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열악하다 정도? 조금 나을 수는 맞아, 있지만 맞아. 여전히 여전히 열악하다? 사회가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좀 숨을 고르는 기간을 가지면서 출판에 대해서도 좀 다시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출판이야말로 저는 어떤 종류의 돌봄, 그게 양육이건 다른 종류건 그런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하기에 좀 좋은 이제 구조의 업종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업종보다는 아주 기계적인 생산보다는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실험들이 필요하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출판이야말로 다른 업에 비하면 좀 돌봄을 하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불가능한 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회사를
혹시 만들게 되면 뭔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또 루틴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 to 6가 가지는 어떤 우리가 이번에 느꼈잖아요. 저도 코로나를 겪지 않았을 때는 아 정말 이런 공무원 마인드 너무 출판과 싫다. 맞지 않아. 출판 훨씬 우린 할수 크리에이티브 있고 노동자인데. 그쵸.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랬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루틴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것이 어떤 안정감 그 안정감 위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근간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를테면 뭐 돌봄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아니면 여성들이 또 여러 종류의 다른 노동들을 해야 돼서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지만 제가 오랜 시간 그 일을 하면서 어 겪은 문제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너무나 뭐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훨씬 그러니까 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이 사람들을 장시간 이제 데리고 이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구성원들이 늘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냉소적이 되지 않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굴곡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좀 잘 조율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구조로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출판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양립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뭐 계속 오래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또 죄송하게도 못 찾았어요. 오래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구조를 찾지는 못했고 그러나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능한 여성 동료들이 네.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자기의 다른 일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도 굉장히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집중할 구조. 수 있는. 그쵸.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보다 어떤 에너지라는 전체적인 관념에서 더 봤을 때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좋은 출판을 하기 위해서 괜찮은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희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론 출판이 더 그렇지는 않지만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대부분 할당이 되는 만큼 음 돌봄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뭐 아이를 돌봐야 한다거나 혹은 뭐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자택근무라는 이 두 가지가 자기한테는 불가능하다." 어떤 자택은 자택이고 자택에서 해야 될 노동은 따로 있고 또 근무는 근무다라고 하셨는데 편집장님께서는 글도 쓰시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시지만 그전에 또 아이를 양육을 하시고 할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어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근무량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일반적인 그런 사례는 아닐 것 같은데 어 힘들긴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낮에는 그냥 네 아이와 함께 지내고 또 지금 요즘에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하던 밥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고 이제 저녁 이후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생활 리듬이 너무 깨지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보다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바로잡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제가 사실 그전에 회사에 오랜 시간 있었고 굉장히 야근도 많이 하고 물론 회사건 집이건 뭐 일을 끌고 들어와서 밤에 일하고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어떤 그 줄어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담
이제 그것들만 우리가 처리가 잘 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쓸 수 수 있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 그리고 시간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낭비하는 어떤 그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뭐 하루에 막 정말 뭐 16시간씩 일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거기서 진짜로 정말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생산적인 노동을 한 시간은 얼마 안 됐던 거죠. 나머지는 굉장히 그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막 화도 냈다가 막 뭐 싸웠다가 뭐 또 그쵸. 괴로웠다가 뭐 걱정, 근심, 불안. 또 다른 어. 키워드들. 걱정, 근심, 불안. 그것을 이제 어. 정신 집중과 에너지 소모를 네.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에너지의 총량에 대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으신 것 같아요. 최진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돌봄 노동은 지금 안 하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그쵸. 코로나 시대에 자택에서 일하는 게 솔직히 좀 더 좋나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느낀 거는 저도 야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막 마감이 몰리는 때가 되니까 회사에 그냥 나가야 되고 일을 더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좀 루틴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 수준일 때는 업무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긴 했었어요. 이제 근데 이게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생각나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소모되는 시간들이 완전히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오늘 정말 정신 집중해서 꼭 6시, 7시까지는 다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고 하니까 그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 오늘 전반적으로 대단히 건전하고 시간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다. 여러분, 너가 아니에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에 또 공감하시면서 주셨어요. 출판 기획자로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번아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나? 못했다니까요. 못해서 지금 퇴사했잖아요. 너무 단호하게. 그러니까 김진 선생님께서 네네. 말씀 못 해주신다면은 또 대신 말씀을 해주실 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도 약간 할 말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죄송해요. 아니,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출판이 굉장히 그런 몰입과 어떤 휴식, 그 리듬을 잘 찾는 게 중요한 이제 이 편집, 기획 편집이라는 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 다녀오시고 지금 1년이라는 그 어떤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업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2009년에 너무 오래전이네요. 그쵸, 저. 2009년에 저도 백봉제 재단에서 그 연수를 보내주셔서 편집자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 4개월 동안 런던에서 거의 반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이거 재단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곤란하지만 반백수로 했다고 하세요.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출판을 하고 온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너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저는 사실 가기 전날까지도 너무 불안해서 제가 그때 후배한테 이제 후배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070 전화기를 만들어서 번호를 드리고 24시간 항시 무조건 연락하라고. 그러면 제가 받는다. 그리고 오. 매일 이제 그 공유를 해달라. 미쳤죠. 네, 약간 정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서 3일을 있어 보니까 바로 그 백수 리듬에 제가 그쵸. 굉장히 적응을 젖어들어서. 잘하면서 전화를 이 친구 굉장히 현명한 친구여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내가 매일 해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메일과 그 연락이 오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죄송해요. 그분도 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한 4개월 정도의 그런 충전의 시간이 음. 이후에 10년을 일할 수 있었던 사실 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금 맞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음. 그 10년 후에인데 거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정말 필요하고 지금 제가 그 10년 채우고 다시 좀 필요해서 지금 어. 근데 아무도 안 보내주셔서 어. 스스로 지금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 이거 진짜 그 대표님들이나 뭔가 권한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너무나 필요한 업종이고요. 그 여러분이 1년을 그렇게 아니면 6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양보를 하시면 정말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 맞아요. 있다. 정말. 이거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 음. 대표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출판사 대표님들 듣고 계시다면 성공할 수 시간과 있는 기회 한 번쯤 휴식의 주세요. 몰입과 휴식의 리듬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 예, 그렇다. 아, 오늘 이 얘기만 잘 전달해도 음. 오늘의 이 대담 너무너무 성공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대표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밥값 하고 갑니다. 오늘 이거. 정말 밥값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 다시 육아 얘기로 돌아가서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편집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육아는 내 몫은 아니다. 지금도 낙제점을 겨우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낙제점을 겨우 면할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그 사고형 출판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낳기 전에는 육아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그때 예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뀌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고형이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은 아니,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저는 편집장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성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그렇게 했나 봐요. 얘기를 했나 봐요. 맞아요. 팩트인데 죄송해요. 제가 막 말을 그렇게 해놓고 까먹었어. 네, 이런. 근데, 제가 실제로 사실 그런 일들을 못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손끝이 막 이렇게 야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걸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서 못할 거라고 예상했고 굉장히 합리적인 예측이었어요. 정말로 못했고 아이를 이렇게 그 알뜰살뜰 돌보는 것이 뭐 그런 걸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던 건데 출판계에 있어서라든가 제가 사고형이어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거고 이건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냥 요즘 이제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이런 그러니까 돌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온 몸으로 학습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이 돌봄 같은 것들을 저평가하는 사회적인 이제 시선이나 대우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네, 뭐 그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어떤 저의 일이 굉장히 양육과 또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출판이라서 무슨 기획 편집이라서 아니면 뭐 종이책을 만드는 일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이제 돌보고 양육하고 뭐 아니면 내 밥을 내가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이렇게 노동들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어떤 노동들이 생략될 수 없는 건데 이제 자꾸 생략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싸게 외주화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계속 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걸 계속 이제 주입하죠. 음. 사실 출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출판에서도 모든 손이 가는 일들은 싸게 외주화할 수 있는데 맞아. 왜 회사에서는 왜 너는 이렇게 이걸 붙들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그렇죠. 있고. 그렇게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저평가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대가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의미 있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불법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져야만 한다. 그럼요. 근본적으로. 진짜 너무 공감하죠. 그러니까 저도요. 그렇다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의 선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최진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출산과 육아를 안 하셨으니까 저랑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일하는 여성 또 사회적인 자아가 강한 여성 저는 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어디 가서 늘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일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일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좀 흥미로운 경험이구나라고 생각한 건 이제 제가 요즘에 제가 정말 아이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 변화가 도대체 어디일까? 그리고 사실 아이를 좋아하는 거랑 아이를 낳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작년 이맘때 제가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시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출산에 대한 내적 고민이 전혀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아이 낳을 생각 없냐. 이제 그러면 너무 단호하게 전 아이 너무 싫어하고요. 아이 정말 원하지 않아요. 라고 늘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정말 원했다면 이제 아예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저희 부서가 특히 좀 일이 많고 좀 종수가 많고 야근도 많고 이렇긴 하거든요. 제가 어제 정말 택이라도 한 장 붙이고 자고 싶었거든요. 머리 따고 오셨는데 저 진짜 막 약간 다 뻗치고 진짜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사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는 약 20여 년의 시간이 모두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임노동이랑 같이 육아노동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 사회 안에서 뭐 이런 육아노동들이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절반으로 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육아노동은 되게 여성에게 많이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선배들 중에서 일에 되게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이제 집중하고 이런 선배들도 사실은 집에 와서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가지고 이제 되게 고투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남편이랑 이걸 정당하게 나누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해야 하고 또 요구해야 하고 이런 이중 삼중의 어떤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저건 못하겠다라고 솔직히 정말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야. 안 낳는 거야. 난 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든. 늘 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 형태를 꾸리고 또 편견이나 혹은 고통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긴 해요. 저도 지금 최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출산과 어떤 육아와 양육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준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원래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뭐 애 낳고 그러는 거지, 뭐 키우다 보면 뭐 애 크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자세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책에서 이제 많이 나올수록 저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알면 알수록 더 너무 많이 아니, 근데 팩트를 알아야죠,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알면 알수록 약간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저런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희진 편집장님 같이 어찌 보면은 제가 저렇게 일을 좋아하고 저렇게 출판기에 있고 뭐 되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돌봄 인문학 수업을 쓰시면서 아이를 키우면 겸손과 환대, 약한 존재를 나중에 감수성이 막 생긴다 막 이런 정신승리? 막 귀가 막 팔랑팔랑이면서 그래? 막 아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내가 성장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저게 진짜로 어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길러지나요, 선생님? 아니 근데 그건 제가 사실 너무 그런 게 좀 부족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저 책은 사실 책 얘기 죄송한데 개인적인 책 얘기는 책 죄송한데 공부 마음껏. 네. 그럼요. 아니 어차피 망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뭐랄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종류의 일이 좀 굉장히 이게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통합하고 싶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 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로 한 사람의 성장을 지켜보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고 제가 그것마저 없었으면 더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한 사람의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책에서 정말 배울 수 없었던 너무 인문학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에 어떤 실습 버전? 그랬던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왜 책 안 읽고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꼭 돌봄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미 그 경지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을 통해서 좀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여성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렇게 낳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막 사람들 계속 무슨 키워줄 것도 아닌데 진짜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러고 뭔가 너의 책임인 것처럼 뭐 하고 뭐 그것도 정말 힘들고 낳아도 힘들잖아요. 뭐 같이 사실은 아이 낳는 순간 커리어 유지 가능성이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뭐 통계를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예전에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도 힘들고 뭐 이게 다 이제 힘들긴 한데 양육만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러면 그만두면 행복해지냐, 아이만 이렇게 좀 돌볼 수 있으면 행복해지냐.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또 너무 이게 에너지가 표현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멈춰 있을 때 그 고통을 또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멀찍이서나마 제가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간 박쥐처럼 여기 힘든 것도 보고 저기 힘든 것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지않게 너무 괴로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인간이 그것을 그런 것들을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사실은 어떤 돌봄과 뭐 사실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과 성취를 다 노력을 하고 거기서 다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성장에 중요하다라는 거 깨닫고 있고 여성들이 사실 되게 그러니까 도피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왠지 퇴사를 할 만한 핑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자기 일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못된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죠, 요즘에는. 정반대의 힘듦 같은 거. 예. 살면서 겪는 어떤 힘든 일들을 극복하시면서 계속 깨달음을 얻으시는 타입이신 저 너무 놀다 나와서 이렇게 회사 다니다 나왔어야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혼자 놀다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놀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유, 어,
최지희 선생님, 저는 이제 당분간 이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최지희 선생님도 혹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그런 거 없으시다면, 묻지 말라고 아까. 죄송해요. 저 이혼했다니까요, 진짜 작년에. 너무하네. 그렇지만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별개로 그렇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시대를 잘못 읽었네. 그 40대를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고, 40대를 바라보는 이제 사람으로서 여성 출판인들의 앞으로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가도 저는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뭐 출산 육아의 문제와는 별개로. 제가 출판 업계를 이제 바깥에서 처음에 바라봤을 때는 출판 업계에서는 이제 노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을까. 나이가 계속 들면 이 경력을 이렇게 축축축 쌓아가면서 그 회사에서 그걸 인정받으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판계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이제 40대가 넘은 40이 넘으신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회사 조직 안에서 많이들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쯤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최진 선생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이제 저희 팀원들도 보고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회사에 제가 이제 11년 차로 지금 있잖아요. 한 회사에만 쭉 있었고 저희 회사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4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리고 마음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았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에 그 출판노조 서경지부에서 이제 출판인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7년 차 이상의 편집자가 전체에서 25% 미만, 그리고 이제 40대 이상이 6.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해서 아주 충격적이어서 그 수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이직이 되게 활발한 직종인데도 40이 넘어간 선배들이 보통 어, 회사를 그 다음에는 이제 차리는 단계로 많이 가긴 하잖아요. 어, 이제 원래 애초에 출판사를 창업하고 싶었고 준비 많이 한 선배들은 뭐 너무 잘 된 일이긴 한데 이제 사실 그 연차와 위치들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찾아지기 어려울 때도 1인 출판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온 건 사실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트렌드 좀 민감하게 보고 편집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이런 건 좀 다른 일일 거라고도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회사를 좀 계속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 직장인으로서의 편집자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유권들은 도대체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긴 하거든요. 이다혜 기자님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아, 책을 네네.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여자 선배들이 내가 아주 특출난 사람 막 마녀 편집자, 막 약간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되어서야만 생존할 수 있다. 혹은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쓰신 걸 보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긴 했었거든요. 이제 출판업에서 여성 노동자 비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회사 안에서의 간부는 다른 업계랑 크게 다르지 않게 점점 높아질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더 거는 없는 것 이제 같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비를 막론하고라도 이렇게 숙련 노동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이탈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력 구성원 모두가 정규 임노동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어떻게 구조가 재편이 되어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느 정도의 안정성들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왜 간부가 되면은 성비의 차이가 그렇게 커지는 건가요? 음, 근데 이거는 출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음. 이제 일단 되게 주요한 통계 중에 하나는
아이를 가져서 정말 경력이 단절되는 순간을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제 갭 차이가 되게 크다고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저 스스로도 그 생각을 아주 버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연차가 많이 찼는데 내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회사 규모는 음, 이제 이렇게 정해져 계속 있고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누가 빠져줘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예요. 네. 정말 나는 나갈 수 없다고 보통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간부분들이 남성분들이 아, 많아지는 그렇기도 하고 경향이 실제로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마인드가 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어떤 방식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마인드가 후져서인데 그 마인드가 왜 후진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선출권이 있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뭐 경영자의 마인드가 후져서인데 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남자들이 많고요. 그 남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 아래선이 계속 남자가 씌워지면 또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아래로도 남자가 편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남성연대.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출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은 되게 사회 전반적인 모든 걸 다 그런데 진단해야 사실 되는. 출판사가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게 아까 성인지 감수성이 그래도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이제 풍부한 편이고 좀 교육과 훈련들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최전방에서 계속 겪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교육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있는 인식의 그 마인드가 아까 좀 시대착오적인 어 그런 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감수성은 훨씬 높은데 그런 경영진의 그런 감수성은 조금 더 호지지 않나. 정말 저 아직 아, 직장인이라 참 조심스럽네요. 네. 사이다 어, 네, 생각하는 것만으로. 됐어요. 앞으로도 별로 출입할 의사가 잘 없습니다. 요즘에는 김희진 편집장님 같은 캐릭터가 대단히 먹혀요. 아, 그쵸. 네. 너무 사이다잖아요.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사장님들. 다른 회사 넣어주시면 저 나가시는 너무 경향이 좋아하고 사장님들 제가 사장님들은 너무 좋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주영님께서 여성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자보다 배로 노력을 하고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슬프다고 하시면서 여자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얘기해 주셨네요. 잘 듣고 계시네요. 이봐 바로 팬이 생기잖아요. 연대네요. 어, 네, 그런 것도 뭐 제가 되게 팁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40대 이상의 저희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약간 절박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팁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진짜 마흔이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제 독립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 좀 잘 엉덩이 좀 붙이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눈을 돌려서 내가 이거 출판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나? 이제 와서 유튜버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옥정 유튜버예요? 전환 아니요 옥정 전환 업종 전화 좀 전환. 전직. 전직 그렇게 팁이 끝났고 아니요 저는 그냥 질문을 듣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게 질문까지 해주세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아. 이제 어떡하냐 진짜로. 어떡하면 좀 현실적으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떡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개인이 뭘 잘하냐로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어쨌든 40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 거고, 이를테면은 조직에서 내가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와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뭐 정말 뭐 인프린트를 내신 것처럼 이제 인프린트를 좀 따오겠다? 뭐 이런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정말로 이제 1인 출판을 하겠다고 미리 이제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뭘 하고 싶냐가 결국 그때 이제 그런 성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그리고 뭘 잘하냐? 맞아요.
저는 개인 브랜드를 키우라고 주변에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데 너 출판을 계속하든 다른 분야로 가든 맞아요. 어떤 조직에 속한 누구가 아니라 너 이름 자체를 이제 브랜드화 시키면 앞으로의 기회는 만들어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브랜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출판사에 있어도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정말 마이크로 브랜딩이 네. 그래서 되면서 정말 이제 뭐 저자도 브랜드, 편집자도 브랜드, 출판사도 브랜드, 책도 브랜드, 디자이너도 브랜드. 뭐 맞아. 굉장히 그 모든 브랜드들의 콜라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회사에 있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건 그렇습니다. 뭐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쉽지 이게 않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각계 것이죠. 전투로 다 흩어지는 거 그쵸.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더 여성 편집자들이 계속해서 조직 안에서도 살아남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조금씩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는 어쨌든, 좀 그런 제약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를 뭐 소규모로 차리거나 뭐 1인 출판을 하거나 뭐 하는 것도 뭐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출판 관계자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패널 두 분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신 만큼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본격적으로 또 최진 선생님의 물 건너온 출판 팁. 아니 박물 장수도 아니고 물 건너왔다뇨. 건넜긴 건넜죠. 이게 네. 약간 좀 사대주의적인 발언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출판이 좀 강점이 있는 게 있겠지만 공부하시고 오신 영국에서도 강점이 있을 내가 아까 데이터 말고도 배울 점이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 있으셨어요? 일단 데이터 말고도 근데 이제 뭘 배워온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가기 전에는 막 많은 걸 배워서 고국의 출판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구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이제 뒤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을 좀 당겨서 이제 하자면 어쨌든 배운 거는 되게 많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뭐를 배웠냐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부서로 돌아와가지고 참 그냥 똑같은 걸 하고 있긴 하거든요. 똑같은 책을 외면적으로. 근데 이제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니어 출판인들을 위한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 때, 지금 이제 시니어로 막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왜 가냐? 뭐 SBI랑 다르게 뭐 클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또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좀 담담한 마음으로 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좀 배운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거기는 그래도 이제 학문적으로 좀 연구가 된 지 오래가 됐으니까 미디어 이론이나 이제 그 사약 이론들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이를테면은 로버트 단턴의 커뮤니케이션 서킷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어떤 공정들이 어떠한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고 어떤 가치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이제 점검하게 하고 성취해야 할 것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직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네트의 뭐 파르텍스트, 페리텍스트로 이제 책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내 작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하게도 되고 이제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한 일들인데 그 일들에 좀 이름이 없었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게 이름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 유기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에 좀 그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받게 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거기는 정말 이게 진짜 큰 산업이고 완전 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결함과 고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돈, 돈 약간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주니어로 이제 오는 친구들이 그래도 인문학부 출신들 뭐 영문학과 뭐 이제 역사학과 이런 애들인데 너희 편집자가 돼서 숫자를 말을 못하면 안 돼. 편집자도 편집자들이 너무 숫자, 데이터를 너무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모든 것은 숫자로 공용어를 숫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엄청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닐슨 같이 이제 정말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북셀러라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매체들도 계속 있으니까 계속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 노트들을 내고 그렇게 이제 숫자를 쓰는 법들이 저의 지금은 이제 책들마다의 전략들을 좀 세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한국 문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생긴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 문학의 지금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수출, 소개, 인지도 이런 거긴 하거든요. 되게 한국 애들 뭐, 난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블랙핑크 아니? 이러면, 뭐 약간, 방탄의 뭐 누구? 그러면, 뭐 약간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곳이 이제 나라인지도 모르는 애들도 이제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세계 안에서 한국의 문학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언어에 주력해서 먼저 소개해야 되고, 어떤 전략과 어떤 조건들로 협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들을 그리고 어떤 문화권들은 어떤 것들을 좀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것들이 이제 큰 것 같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이후에도 책 작업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하죠. 어, 종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오늘 대표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아닌데. 눈을 못 맞추게. 종수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대표님한테 좀 어필하는 느낌으로 아닙니다. 종수가 너무 많지만 책을 이제 갔다 와서 기획 편집을 할 때는 그 전과 좀 달라졌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편집에 좀 많이 적용하고, 분석 툴이라거나 이런 것들 이제 기획서들이 이전에 썼던 거랑 좀 많이 바뀌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따끈따끈하게 배워오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똑같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미진 선생님도 2009년에 네. 다녀오셨죠? 저는 근데 출판 과정을 배운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영어 4개월 배우잖아요. 에? 영어 수업. 아니에요. 저 영어 안 배우고 저는 미술사 아, 와서 그때 굉장히 재밌었고 음.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그때 또 잠시 고민했죠. 한국 가지 말까? 누구나 그쵸, 하는 그쵸. 그쵸? 맞아요. 너무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굉장히 뭔가 갈림길에 선 것 같다는 했었는데 뭐 돌아오기 잘했다 역시. 그럼요. 네. 근데 나쁠 뻔했네요. 네, 또 굉장히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이 일에 실질적으로도. 맞아요. 이렇게 쉬고 나서 해외로 나가서 배워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봐요. 그렇죠. 또 보시는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직접 경험한 영국 출판 시장과 비교해서 한국 출판 시장에서 이건 진짜 변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있으신지. 일단 글쎄요. 아주 이제 막 음. 그 선진적인 시장에서 와서 이것은 뭐
되구나 막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한국에서는 뭐를 좀 준비하고 쓰려고 해도 데이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참고하는 게 뭐 진흥원 그리고 이제 뭐 진흥원 리포트, 뭐 출판인회에서 내는 자료들, 그리고 뭐 기획회의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치 자료도 되게 적고 그리고 항상 좀 아주 뭐라 해야 되지? 나오는 그런 분석 콘텐츠들도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들이 좀 풍부하게 연구되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항상 저도 계속 힘들었던 게 그 데이터가 이제 우리한테 있지 않고 그래도 가장 보통 데이터를 서점에 많이 있고. 네네. 갖고 있는 곳이 온라인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항상 그런 데이터가 너무 아니 내가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나에게 없다니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눈 감고 지팡이 짚고 앞으로 그죠. 나가는 예. 느낌이거든요. 힘들죠. 예. 데이터 공개를 요청하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니고 요청 개인적인 요청까지는 그런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거기 맞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음. 이제 하여튼 이제 좀 공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댓글로 무비웍웍웍님도 데이터 좀 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편집자님이실지도 몰라요. 음, 벌써 시간이 슝슝 가서 저희 벌써 50분 넘게 대담을 나눴네요.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먼저 런던 도서전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현지에서 저작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일을 하러 참여했던 거는 2011년, 12년에 이제 베이징 도서전은 그때 이제 라이츠 매니저가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전담이 없어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때에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이제 가서 피칭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살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채로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인사를 트고 와서 이제 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좀 빈번했는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이제 제가 학생으로 간 거긴 했어요. 출판학과 학생으로 간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랑 어쨌든 참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제 프로모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전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판권을 팔러 모이는 곳이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런칭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업무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으로 갔을 때 그냥 둘러보는 견학은 아니고 그 실무자들이랑 이제 계속 미팅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한 5명 정도씩 조를 짜가지고. 근데 보면은 일단 좀 재밌었던 거는 유럽 대륙 안에서는 이제 라이츠 매니저들은 국적이 그 회사 사람이라고 해서 뭐 프랑스 회사 사람이라고 해서 다 프랑스 사람인 게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라이츠 파트에 되게 고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어쨌든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소개하고 저작권 판권 파는 약간 그런 작업들이 주되게 이루어지긴 하죠. 재밌는데요? 이걸로 책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잠깐 갔다 온 거.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출판 기획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하기 직전에 들어온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근데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들을
그게 없지만 계속 예측도 음. 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숫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물어 아, 그쵸, 그쵸. 구두로 하죠, 이제 우리 하죠. 마케터들이 정말 열일을 하시잖아요. 뭐 서로 사방 전화 서로 돌려서 그거 뭐 얼마 그쵸. 팔렸겠어? 뭐 근데 약간 그것을 약간 내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디에 사용할지를 또 음. 예측해서 약간 어. 가공을 또 하잖아요, 그쵸, 숫자들을. 그쵸. 예. 그런 또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음. 그게 약간 힘들다는 말씀을 아까 저희 다 이미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거를 질문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매량 처음 찍을 때 1세를 몇 부를 찍을지를 이 작가는 전에 한 3세 찍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4세쯤 준비해서 나가보자. 8,000부 정도 찍어보자. 라거나 뭐 판매량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예측할 때는 그럼 데이터 없이 어떻게 어, 하시는지. 데이터가 없지는 완전히 없진 않아요. 않죠.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걸 세부적으로 끊어서 볼 수 없다는 거지, 전체 어떤 책이 뭐 어느 시기에 대충 어떻게 팔렸다는 것은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뭐 물어봐서도 알 수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공개가 되기도 하고, 뭐 일간지에 그죠. 소개가 되기도 잘 하고. 팔리면은 막 그쵸. 어느 기간 동안에 몇만 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예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데이터 없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다 긁어 모아서 하는데 그 긁어 모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이 돼 있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팔린 책들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서점 같은 곳들은 굉장히 세분화된 데이터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주문도 그쵸. 하시고. 세대별로 뭐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 뭐 그쵸. 뭐 어느 그쵸, 시기에 그쵸. 구입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럽다라는 있으면 혹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핑계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 그런 거였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전에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 작가가 이제 출간을 할 때 뭔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해서 좀 더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한 팁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쓰기를 준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김희진 편집장님께서 한번. 진짜요? 잠깐 코로나 이후에 음, 그쵸. 이거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이고요. 예. 일단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에게 좀 좋은 전략을 근데 이제 저는 문학 분야를 보통 아니까 이제 문학 분야는 이제 데뷔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데뷔를 통해서 데뷔처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학 같은 경우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꾸준히 이제 발표 지면이 있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평을 받고 리뷰를 받아서 또 알려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눈에 띄는 거 제가 후배한테도 이제 숙제를 준 거기도 한데 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브랜딩하는지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정말 어떤 강연들, 그리고 어떤 방송 활동,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채널에서 글을 쓰고 연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인지도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기도 하니까 그런 어떤 계기들이 다 어땠고 무엇이었는지를 좀 찾아보고 추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긴 해요. 아유, 팁을 너무 잘 정리해 그러게요.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인 브랜딩하고 또 마이크로 브랜딩이 계속 중요해진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냥 어느 유명한 출판사에 뭐 원고를 섭외가 돼서, 그러니까 출판사에 원고를 내고 이렇게 채택이 되면 이제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더 경쟁이 빡세진, 치열해요. 더 빡세진 측면도 있는 것이겠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의 답변까지 다 들어봤어요. 약속한 시간이 저희 다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두 분 세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저 좋았죠. 아,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갖고 오신 이야기들 너무 흥미롭고요. 또 이렇게 질문 이렇게 날카롭게 해주셔서 저한테도 좀 그 도움이 되는 팁들이 많이 있었고, 좀 오늘 이제 답을 충분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미진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열심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인 편집장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같이 김희진 편집장님 오신다고 해서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편집자 너무 대선배인데. 근데 옆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네, 오늘 정말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 속 시원한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용기도 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학가지성사 한국문학팀 편집장이신 최지인 선생님과 김희진 전 반비 편집장님께서 패널로 참여해서 코로나 여성 에디터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출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하는 여성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피해 출판 심포지엄 코로나 시대 출판의 현장은 곧 세션 2로 이어집니다. 출판 상생을 위한 조우라는 주제로 노명우, 고은성, 박태근님의 대담이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